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2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방송입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있고 봄을 맞이하는 경계에 서 있어요. 자연의 봄이야 그냥 오겠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우리들이 만드는 거겠죠.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사전투표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들의 생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당당하고 용감한 마음이 또 덧붙여져야 되겠죠. 몇 번이요?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원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노동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 소식 빼놓고 갈 수 없겠죠. 다들 아실 겁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무려 37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물론 복직을 하자마자 다시 이제 퇴직하는 그런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요.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뉴스를 쭉 읽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37년간의 무려 37년간의 투쟁이 끝나는 날이었다. 김지도는 민주노총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보통 김지도라고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곤 합니다. 25일날 명예 복직이 됐는데요.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 열사가 일했던 공장으로 돌아와 해고자가 아닌 노동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 37년의 싸움을 오늘 저는 마칩니다. 먼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세월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했네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날 또 희망버스가 또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하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6년, 37년 전인 1986년 7월 달에 이때는 사실은 1986년 그러면 6월 항쟁 이후에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던 그런 때였잖아요. 바로 이때 김진숙 지도위원은 해고를 당했었죠. 노조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동안 37년 동안 부당해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지난 2003년도,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이 될 때에도 김진숙 지도위원만 공장 밖에 남겨졌죠.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날 조선소 정문을 들어섰을 때 죽은 동지들의 생각이 먼저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돌아오고 싶었을 텐데, 김주익도 크레인에서 내려와서 자기 발로 땅을 밟고 싶었을 텐데, 출근하자마자 김지도는 자신과 먼저 떠난 동지들이 일했던 공장부터 둘러봤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겠죠. 억장이 무너지던 수많은 나날들에도 김진숙 지도위원은 37년을 싸웠어요. 본인의 싸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굴종할 수 없어서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꿨던 동지들의 상여를 메고 영도 바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김진숙 지도위원은요, 자신의 이름이 쓰인 노란 안전모, 그리고 낡았지만 여전히 푸른 작업복을 입고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이 작업복은 사실은 이제 공장 안에서는 바뀌었어요. 다른 조합원들은 2011년 정리해고 투쟁 후에 바뀐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은 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낡은 한진중공업의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다. 박창수 위원장이 입고 끌려갔던 그 옷, 김주익 주회장이 크레인 위에서 마지막까지 입었던 작업복, 곽재규가 도크 바닥에 뛰어내릴 때 입고 갔던 그 작업복, 최강서 열사의 시신에 입혀졌던 그 작업복은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이 조합원들의 함성으로 다시 꽉 차는 그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김진숙 지도위원의 든든한 지원자들이었던 2011년 희망버스 1호 차장 문정현 신부님이시죠? 문정현 신부님이 고 백기환 선생의 영정과 함께 마지막 희망버스에
우리 시민들을 가득 태워가지고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25일 날 이 소식이 있고 나서 SNS에 올렸는데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동안 밀린 임금 다 받았습니까? 예, 물론 다 못 받았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정년이 지나셔가지고 작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또 마지막 그 천리길 대장정을 부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또 도보행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사실은 정년이었는데 어렵사리 합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명예복직과 함께 이날 퇴직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까 김진숙 지도위원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이 내가 무슨 이념이 강하거나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나 그게 아니라 함께 싸웠던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복직된 노동자로 마지막 퇴직까지를 밟으려고 했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마음이 사실은 참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 실종이 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에서 진보 후보에 투표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23일인데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반노동과 노동 혐오에 기반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노동자와 민중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그래서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진보정당 후보 그러면 3명을 꼽았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배균 노동당 후보, 그리고 기호 12번 김재현 진보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대선을 넘어서 이제 다가오는 새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 진영을 만들자.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을 맞아서 진보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민주노총에서 준비를 하고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모여서 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 단일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이거든요. 첫 발을 뗀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려요. 그중에 종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 배복주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 진보정당들,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등 이 모두가 다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정당들이잖아요. 4개 진보정당의 단일 후보로 결정을 했고요. 그 소식을 또 이번 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복주 후보는요. 오늘 진보 사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저를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진보 사당 단일 후보로 결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아주신 결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종로에서 정치 1번지라고 이야기하죠. 진보 정치의 공간을 넓혀서 현재 불평등을 타파하고 인권의 가치를 세워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출발들이 첫 걸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까지 모아내지는 못했지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 진보정당 진보 진영이 크게 하나로 뭉쳐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첫 걸음을 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걸음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당대표들이나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이 진보정치를 응원하고 진보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 시민들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자신이 처한 조건들에서 이 마음들을 모아나가는 이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로에 사시는 분들 누구라고요? 예, 정의당 배복주 후보를 진보 사당의 단일 후보로 결정을 했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안성에서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정의당에서만 후보를, 진보정당에서는 후보를 냈어요. 이주연 후보인데요. 안성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도 정의당의 이주연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도 윤석열도 성장론만 외치고 있다. 양극화라든지 불평등 주요 의제가 사라졌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노동 소식 전해드렸지만 노동 의제뿐만이 아니라 뭐 기후위기라든지 환경, 특히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5년 전에 촛불혁명 이후에 미투혁명이 있었잖아요. 촛불혁명은 미투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성평등 의제들도 다 모조리 다 실종이 된 이런 대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앞다퉈서 성장 경쟁만 벌일 뿐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은 거론하지 않아서 누가 돼도 그들이 그리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밖에 없다고요? 이제 제 방송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노동자들은, 농민들은, 여성들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요. 바로 분배의 문제죠. 이게 바로 불평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것과 연결된 또 하나의 소식 전해드리면 이 성장만 외치는 대선에서는 노동만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재벌 개혁 이슈 또한 실종이 됐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를 벌써 4차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이 재벌 개혁에 대한 사실 이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번 대선 지난번 대선 최근에 있었던 한 20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벌 개혁의 의제가 송두리째 또 실종이 됐다는 얘기죠.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로 끝난 대한상의회 초청 특별 강연회에서는 친기업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도 했죠. 예를 들면 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 혁신을 촉진하겠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만 난무할 뿐 정작 중요한 이 불평등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 요 가장 중심에 있는 재벌 개혁의 문제들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인하대학교의 김진방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경제력 집중, 이와 연결된 소유와 지배의 괴리, 지주회사 다단계 체제, 재벌 체제의 확대 재생산 시스템인 물적 분할 같은 재벌 이슈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숙제겠죠. 사회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갖도록 하는 일은 경제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특히나 이 재벌 개혁의 이슈는 중요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재벌 의제의 핵심 지대가 이제는 신흥 재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이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이 경제 지도도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재벌급 플랫폼 기업에서 빚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막는 일이 새로운 재벌 이슈로 부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존에 있었던 재벌 개혁 이슈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송두리째 이 중요한 논의들이 실종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런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보는 건데요. 지난 21일 날 통계청에서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2020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라는 이제 보고 분석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2020년에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0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내 임금은 320만 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전체 임금 근로자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면요. 아래에서 따지면 25%까지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월급이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아직 시급 1만 원은 되지 않았지만 뭐 9천 얼마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으로 따지더라도 현재 19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초단기, 초단기 이런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일은 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월급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 자 이거 한번 개념 한번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평균 임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평균 임금이 320만 원. 이 얘기는 뭐냐면 통계청에 잡히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해가지고 숫자로 나눈 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 중위소득, 중위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노동자들을 일렬로 쫙 세워요. 그럼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부터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까지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노동자들을 2천만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딱 중간에 서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냐? 이게 이제 중위소득인데요. 이 중위소득은 242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평균 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3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임금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고소득 노동자들, 이 고소득이 저소득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소득 노동자들이 또 이 상층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 임금은 320만 원이지만 일렬로 세웠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250만 원도 안 되는 242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를 받는 노동자가 27.9%, 약 28%로 가장 많았고요.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도 아니고 85만 원, 즉 100만 원도 아니고 85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요, 무려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던 또 다른 얘기로는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29만 원 정도라고 나왔고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259만 원으로 대기업의 딱 절반 정도 수준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끈질기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247만 원인데 약 1.5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아까 그 사람들이 무려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의 비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당연히 많았겠죠. 그리고 아까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사실은 훨씬 더 작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릴레이 연재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릴레이 연재 8번째 기고자는요. 본인을 엄마 과학자라고 소개를 하셨네요. 윤정인 과학자님인데요.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과학자의 시선에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를 보여주는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여성은 왜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을 겪어야 했나? 라는 제목인데요. 이 원문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보통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성평등 문제라든지 뭐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소수자의 권리 문제라든지 이렇게만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성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또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이 대목은 제가 이 문단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가령 내가 속한 의약품 연구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도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는 지금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효과나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뭐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신약, 새로운 약 같은 경우도 어디에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성인 남성의 기준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배제되는 건 누구예요? 성인이지만 여성이 또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신약 연구에서는 세포 실험이나 혹은 동물 실험에서도 대부분 수컷의 개체를 사용해 왔다. 이건 저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에도 수컷의 개체를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특정 성별에 맞춰진 의약품이 개발되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4년간 미국에서 부작용으로 중단된 약물 10개 중에 8개가, 무려 10개 중에 8개가 여성에게 더 위험한 부작용이었던 적도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부작용 사례보고 시스템에 의하면 부작용이 보고된 668개의 약물 중에서 307개에서 성별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전체 약 668개 중에 절반에 가까운 307개에서 성별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덕분에 늦었지만 이제는 성별에 따른 약물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남녀 성별 연구만 해서는 부족하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들 같은 경우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즉, 이들을 위한 약물 연구도 새롭게 돼야 된다. 과학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연구조사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자동차도 누구의 몸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만든다? 예, 성인 남성들의 몸을 표준으로. 예를 들면 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어백이라든지 이 자동차의 전체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는 성인 남성들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과학이나 기술은 뭐 성평등 문제와는 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성평등의 이슈와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곳곳에 아주 구체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금요일 전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3월 4일, 5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 있습니다. 뭐 사전투표로 먼저 투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왜냐하면 간편하잖아요. 근처에 가까운 이 관공서에 들러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사전투표가 되는데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당당하고 용감한 소신투표, 저는 기호 12번 김재원 후보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